안녕하세요. 저에겐 7월이 항상 그때 겪었던 일이 생각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해 본 적 없는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30대 여성이에요. 부모님께서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고 내 못이 박히게 교육을 시켜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기도 했죠. 그런 저에게도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랑이 찾아왔어요. 처음부터 부드럽고 다정다감했던 남자친구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렇게 3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 왕래를 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중간에 1년 정도 연락이 안 되시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시부모님들이 원래 간혹 여행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끔 연락 안 되는 거 보면 걱정되지 않아?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라도 그렇지. 부모님한테 관심 좀 가져. 에이, 우리 엄마 아빠가 금실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 맞다. 너 그때 이거 가지고 싶다고 했지? 어머, 이거 너무 비싼 건데? 이런 거 사지 마. 결혼 준비하느라 돈도 모자랄 텐데. 고마운데 돈 아껴 쓰자. 그래도 너무 고마워. 너한테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너무 걱정 마. 그리고 충분히 돈 아껴 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다행이고. 항상 고마워.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네.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난 월급이 늘 거기서 거기라서 자기한테 이렇게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러니까 자기도 그만해줘도 돼. 알겠지? 우리 그냥 서로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자.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일은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고 늘 저에게 선물을 많이 해주는 남자친구였어요.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도 부담이 되었지만 저에게 아끼지 않고 뭐든 지원해주는 남자친구가 좋을 때도 있었죠. 그래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돈을 쓰는 게 너무 해프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어 이제 좀 아껴 쓰자고 당부하던 때였죠. 그렇게 저흰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남자친구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다정다감한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 너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나날이었어요. 그래도 서원이 그 정도 학벌의 능력이면 아주 괜찮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정하잖아. 너랑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다행이지 뭐. 그래도 성격까지 좋아서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만약 성격이 이상했어봐. 어떻게 만났겠어? 그게 네 복이야. 엄마 봐라. 평생 네 아빠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넌 행복하기만 살아. 알겠지? 그래도 아빠는 열심히 살잖아. 무뚝뚝해서 그렇지. 엄마도 참. 아빠가 요즘엔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게 봐줘요.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남자는 무조건 곰살 맞아야 돼. 그래야 평생이 행복한 거야. 알겠니? 여자는 사랑도 받아야 하고. 평생 무뚝뚝한 아빠와 사신 엄마는 다정한 남자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 역시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전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대기업 회사원이었어요. 직장도 번듯하고 연봉도 높았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사윗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결혼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와 예물을 보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밖에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아침 일찍 갔다가 무조건 현금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이었죠. 사람 많은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외출을 길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도 하니 시어머니가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말이에요. 아유, 난 사람 많은 곳은 진짜 싫어했어. 네가 좀 불편하지? 항상 이렇게 아침 일찍 다녀야 하고 내가 야간 폐쇄성 공포증도 있어서 이해해줘. 너도 쉬는 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을 텐데 나 때문에 이렇게 매일 일찍 다녀야 하고.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예 밖에 나가시는 거 힘들면 전 괜찮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우리 첫며느리인데. 내가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선생님 며느리를 볼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아주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린 한 쌍이야.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을 누려도 되나 싶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좋아하셨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절 예뻐하시니 참 좋더라고요. 약간 시어머니의 공황장애가 걱정이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학교에 저를 찾는 웬 남정네들이 왔더라고요. 교무실에서 절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누가 날 찾는 거지 하고 놀랐었던 날이었죠. 여태까지 교사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 말없이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한 선생, 누가 한 선생 찾아왔는데 좀 나가봐.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얘기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던데 한번 가봐요. 네? 저를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 쪽에 있을까요?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지? 아, 감사해요. 그렇게 저를 찾아온 손님들을 맞으러 갔어요. 웬 남자들인데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절 어떻게 찾아왔냐고 하니 제 이름까지 다 알고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입을 여니 전 정말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으면서 당황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한정원 씨? 밀린 돈 받으러 왔어요. 아니, 김계복 씨랑 임숙자 씨 아시죠? 이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꾸고 갚질 않아서 아무리 아들한테 말해도 소용없길래 결혼할 사람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왔습니다. 뭐 이해하죠?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네? 아니, 저희 시부모님 되실 분들 이름을 맞는데 어떻게, 일단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번호 남겨주시고 가면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라서 좀 당황스럽기 그지없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는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고 가죠. 알아보실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가씨 인생 불쌍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빨리 발 빼요. 네? 참나, 이런 거 자주 쓰는 사람들 굉장히 골치 아파요. 네?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학교에 돈 받으러 왔다는 것도 창피한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항상 여유 있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보다 남자친구의 집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늘 저녁에 당장 만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 따져 물었죠. 학교에서도 남자들이 우르르 저를 찾아왔다는 것이 소문이 퍼지면서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남자친구한테 따져 물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돈을 꾸시고 갚지 않으셨다니. 자기네 여유 있는 거 아니었어? 은행빚도 아닌 것 같던데 사채 아니야? 그 정도로 찾아올 정도면 학교까지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너한테 이걸 얘기할 때가 됐구나. 사실 우리 집 여유 있는 거 맞아. 근데 아버지가 지금 묶인 돈이 조금 많거든. 형제들이랑 재산 싸움할 것도 많고 그래서 아직 돈이 묶여 있어서 잠깐 필요해서 아마 사채를 좀 쓰셨나 봐. 당연히 땅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 팔리지가 않으니까 돈을 갚지 못했던 거고. 근데 곧 땅 팔린다고 하더라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니, 갚을 돈이 당장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채를 쓸 수가 있어? 내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학교까지 찾아온 거 보고 솔직히 무서웠어. 오죽 닥달하다 안 됐으면 아직 결혼도 안 한 내 학교에 찾아와? 진짜 오해라니까.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왜 숨기겠어. 하여튼 이해해줬으면 해, 어? 나도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러워. 그 사람들이 나보고 빨리 벗어나래. 자주 사채를 쓰시는 건 아니지? 이번 일 확실하게 해줬으면 해서 그래. 절대 아니야, 진짜. 그 사람들 돈 받으려고 별수작 다 부리는 거 너도 알잖아. 드라마나 영화에서 못 봤어? 그냥 그런 거야. 남자친구가 계속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땅이 많아 이걸 팔아서 쓰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돈을 써야 할 때가 있는 바람에 제일 빠른 사채를 썼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선 은행권도 아닌 사채를 빌려 썼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단순히 돈이 급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시부모님들도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까지 올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가뜩이나 공황장애 있는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사과를 하니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요. 참 복잡했어요. 아이고, 내가 말 못해서 미안해. 어떻게 너희 학교까지 찾아갔다니? 정말 미안하다. 그 돈은 진작 다 해결했어. 네, 사실 너무 놀랐어요. 찝찝한 마음도 가장 크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럼 네 마음 알지. 미안하다. 결혼도 하기 전에 많이 놀랐지?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마음 풀어. 아휴, 미안해 정말. 너 놀랬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다. 놀라긴 했지. 그런 적은 처음이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거지? 나 믿어도 되는 거지? 어머님, 저 믿어도 되는 거죠? 아, 그럼. 당연하지. 아주 잠깐 땅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해라. 아유, 내가 미리 언지를 줬어야 하는데. 우리 새아기 놀라지 않게.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저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접고 결혼을 준비하는 일은 계속되었어요. 한 번은 신뢰가 깨지긴 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도 시댁의 요구에 따라 정말 간략히 진행을 했거든요. 워낙 친척도 없는 분들이어서 작은 결혼식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도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이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친척과 지인들이 워낙 없는 남편을 배려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막상 결혼식을 하고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들도 그렇고 시부모님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행복하게 마쳤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죠. 그때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이 무색할 만큼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남편과 막상 같이 살아보니 남편은 재택근무가 일상이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하는 빈도보다 재택으로 근무하는 일이 더 많은 남편이었죠. 사실 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그럴싸하게 설명해주는 바람에 믿었어요. 무슨 회사가 맨날 재택이야? 그렇게 재택해도 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출근하는 것 같아. 부럽다. 나도 재택하고 싶어. 그러니 대기업이지. 뭐 맨날은 아니지만 당분간 재택하려고. 이게 팀에서도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할 수 있는 거라. 써먹을 때 다 써먹고 해야지. 회사 나가면 회식도 잦을 거고. 신혼인데 너랑도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어때? 좋지? 나야 좋지. 맨날 집에 오면 자기가 저녁도 해놓고 청소도 다 해놓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고마워 항상. 고맙지 않아도 돼. 내가 집에 있으니까 하는 건데 뭐. 아, 맞다. 오늘은 저녁 엄마네서 먹기로 했는데 끝나고 엄마네로 올래? 그래 좋지. 그럼 난 바로 학교에서 어머님네로 갈 거니까 자기도 시간 맞춰서 어머님네서 보자. 이따 봐.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어머님네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라 일이 끝난 뒤 어머님네로 향했죠. 어머님네는 주택이었는데 공동현관과 어머님 집만 들어갈 수 있는 현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대부분 어머님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현관으로 들어갔지만 그날은 어머님네 현관이 닫혀 있어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동 현관은 시댁 아래층 새들어 사는 세입자와 같이 쓰는 현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세입자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세입자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머, 여기 위층 새댁이에요? 아휴, 내가 한 번쯤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지금 시간 좀 있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문이 두 개라서 오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요? 아니, 이 집구석이 뭐하는 집구석인 건 알고 시집 온 거야? 아니, 나 진짜 의문이라. 이렇게 멀쩡한 새댁인데. 세입자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뒤에서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세입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집주인 아들이라 불편해서 그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할 말이 있다는 게 그냥 이래저래 아주머니니까 뭐 수다나 떠시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편은 그 세입자를 보고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세입자는 당황했는지 인사를 받고 순식간에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이 조금 찜찜했지만 그냥 집주인 아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만 하고 말았죠. 자기 아직 안 들어갔어? 여기 엄마네 문으로 들어오지 왜? 공동 현관으로.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집주인 총각이네. 아니, 이제 총각이 아닌가? 반가워요. 그럼 이만. 반가웠어요, 세댁. 그럼 들어가요. 네, 반가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네 문이 닫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지. 자기 일찍 왔네? 그럼 엄마한테 전화를 하지. 여기는 거의 아랫집에서 쓰는 문이라 우리가 잘 안 써.
앞으로는 여기 현관만 이용해. 남편이 공동 현관문을 쓰지 말라고 해서 아랫집에서 불편해하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뒤 시댁에서 밥을 먹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온 것을 아시고 절대 그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철저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댁이 주인집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좀 의아하기도 하면서 어이도 없더라고요. 공동현관이 같은 공동인데 왜 그렇게 질색을 하시는지. 어머,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문 닫혀 있으면 꼭 전화로 해. 굳이 공동으로 들어오지 말고, 알겠지? 아니, 아랫집 사람들이 예민하단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가 주인집이라도 매너는 지켜줘야지. 그래도 몰랐으니까 이제 알아두렴. 네? 아, 근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지 않던데요? 그래도 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어머, 맛있는 거 많이 하셨네요. 그럼 오늘 이것저것 많이 했지. 많이 먹고 가렴. 우리 정원이가 이렇게 며느리가 된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니까. 그날 그런 일은 있었지만 좋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혼생활은 계속되었죠. 그래도 8개월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재택을 오래 한다는 점이랑 시댁에는 꼭 어머님 요청이 있을 때만 간다는 점 말고는 말이죠. 오히려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니 편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급성 두드러기로 인해 응급실에 다녀온다고 하였고 저 혼자 시댁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걱정되긴 했지만 첫 명절이기도 하니 먼저 갔어요. 하지만 그날 너무 일찍 간 것인지 역시나 어머님네 현관은 닫혀 있었고 공동 현관만 열려 있더라고요. 그냥 빨리 들어가자는 마음으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댁 아래층 살던 세입자를 다시 한번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 세입자는 저번이랑 다르게 좌우를 살피더니 절 보자마자 그날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유, 돌았네, 돌았어. 아,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와? 내가 그때는 말 못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꼭 이 말은 해주려고 했어요. 저 집이 뭐 하는 집인 줄이나 알아? 아가씨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응? 얼른 내 말 듣고 정신 차려, 아가씨. 세입자의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전 그 길로 시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8인 가족 침상을 휙 젖히자 순간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더라고요. 제가 일찍 온 걸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그 이불 속에서 돈을 세고 있더라고요. 출처를 모르는 돈을 말이죠. 어머님은 그걸 황급히 숨기려고 급급하셨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침상을 젖히자 그 돈들을 화들짝 숨기며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돈은 절대 깨끗한 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세입자가 얘기해준 이야기는 이 집구석은 시아버지부터 시어머니까지 모두가 사기꾼이라는 거였어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물론이고 친한 지인들, 친척들한테까지도 다 사기를 치고 지금은 전과자로서 모든 신용을 잃었다고 했죠. 지금도 또 이런 현금 더민들만 봐도 어디서 사기를 치고 온 것인지 모를 돈들이었어요. 학교 교사인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끔찍했고요. 이게 다 뭐예요? 전자발찌? 아니, 전자발찌도 전자발찌인데 어머님이 사기로 전가 8범에 아버님은 폭행죄에 사기죄로 12번 맞나요? 중간에 연락 안 됐던 것도 다 깜빵 들어갔다가 나온 거고요. 아, 어머님,
공황장애가 그때 생긴 거라면서요? 누가 그러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 어? 누가 그래? 누가 우리가 범죄자 집안이라고 그래? 다 들었어요. 정말 충격이네요. 여기 아랫집 아주머니가 돈이 없어서 여기 살고 있는 거라는데 본인들도 마주치기 싫을 정도로 소름 끼친다고 하던데 저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서원 씨도 다 아는 얘기죠? 기가 막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인데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넌 뭐 깨끗한 줄 알아?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사기도 치고 이러고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 남편 아주 억울하게 그때 성범죄로 몰려서 간 거야. 알아? 우리 남편은 죄 없다고. 인간이 이렇게 뻔뻔해서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이렇게 모든 걸 안 이상 전 절대 이 집이랑 못 살아요. 예, 우리 말 좀 들어봐. 덜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 있니? 응? 그냥 우리 과거라고 생각해 주렴. 우리 이제 그런 건 안 해. 뭘 안 해요. 최근에 연애 때 연락 안 됐던 것도 깜빵 갔다 온 거라던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지. 부모의 아들에 아주. 전 여기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득달같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대화를 하는 순간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남편도 여태까지 저를 속인 겁니다. 회사원이 아니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 위주로 했던 거고요. 전 너무 소름이 돋아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신 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 뭐야? 불법 도박 사이트 아니야? 너 회사원 아니었니? 이걸로 돈 버는 놈이었어? 그 돈으로 나 선물 사주고 그런 거야? 진짜 역겹고 끔찍하다. 어디까지가 너네 집안이 진짜 얼굴이니? 도저히 모르겠네.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좀 진정해. 이건 그냥 부업하는 거야. 아니, 사실 일이긴 한데 너한테 피해 가는 거 없어. 피해? 남들한테 피해 줘도 되고? 너 진짜 어떻게 그러고 살아? 너네 부모 닮아서 이러니? 나 더 이상 못 살아 너랑. 그리고 그동안 피해 끼친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본인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저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된 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따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이없었어요. 너네 집안 전부 다 사기꾼이라며? 너네 엄마 아빠 그리고 너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미친 거 아니니? 근데 대기업 회사원 척 나를 속여? 나 진짜 끔찍해서 너랑 절대 못 살아. 알아? 소송 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사채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신용이 불량이니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리가 없지. 너나 너네 부모나 사람 잘못 봤어. 나 평생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니? 어쨌든 너한테 생활비 꼬박꼬박 줬잖아. 뭐가 문제야? 그냥 대기업 회사원이라고 생각해. 알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모른 척해. 어차피 이젠 나이도 드셨고 손 다 떼시려고 하고 있으니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야. 너네 부모가 그런 꼴을 너한테 계속 보여줬으니 너도 사람들 등쳐먹는 게 쉬웠겠지. 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끝이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남들은 그럼 투잡 쓰리잡 하면서 열심히 사니까 쉽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전 그 길로 집을 빠져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혼인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죄를 물어 고소했고요. 시부모님들에게도 절 속인 대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들을 마주하는 게 손이 벌벌 떨리고 무서웠지만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흉악범들의 집안이 내 시댁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치가 떨리고 끔찍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소송이 들어가면서 시댁 부모들도 조사를 받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 시댁 부모들은 지금도 어디 지역에서 고로쇠물이 나온다며 순진한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뜯어내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갱생불가한 인간들이었어요. 이걸로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놈들 아주 악질인데요? 성과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또 사기를 치고 있다니. 그 현금 모두가 다 시골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한테 뜯어낸 돈이더라고요. 참나,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 아니었으면 지금쯤 그 노인들 평생 모은 돈 다 털리고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신고당해서 다행이지. 참나. 아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인간들이랑. 그러게요. 아주 벌 세게 주세요. 저런 인간들은 갱생불가 인간들이니까요. 어쨌든 수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사기죄로 연루되었죠. 지금까지도 계속 사기를 치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 현금도 시골 노인들의 돈이었고요. 정가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갱생불가한 인간들이어서 그런지 이번엔 징역을 세게 맞았더라고요. 아주 고소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을 생각을 하니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남편 또한 이런 사람들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 참 별로더라고요. 꼭 이래야겠니?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다고 한들 지금은 그냥 사람으로 봐주면 안 되겠어? 어쩜 그렇게 모진이 너? 뭐라고요? 과거 실수? 당신들은 날 속였어. 그리고 그 버릇 어디 가겠어? 나 절대 못 참아. 서은 씨랑 짜고서 대기업 회사원인 척 한 것도 분하니까. 그리고 아버님 전자발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알아? 정말 당신들 너무 끔찍해. 속은 피해자들이 잘못이지. 왜 나한테 그래? 지네들이 바보 같은 게 되지. 아랫집 년을 당장 쫓아냈어야 했는데. 에휴. 거봐. 당신들은 이렇게 자기 반성이 없잖아. 또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렇게 살겠지. 벌 달게 받아. 알겠어? 특히 당신 아들 불법 사이트 운영한 거 아마 순순히 풀려나긴 힘들 거야. 모든 게 거짓이었던 삶 이제 다시 되갚음해 주겠어. 기다려. 그리고 당신들도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 생각해. 평생 나이 들어도 절대 못 고치지 그런 사기인가? 기막혀.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 돈 우리가 등쳐먹었니? 아주 오지랖도 무슨. 에휴,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풍비박산 나네 정말. 너네가 깜빵에서 살다 나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기대해.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우리 집 망하게 한 거. 1년 2개월이란 소송을 마치고 결국 남편은 징역과 함께 저에게 위자료를 조화했어요. 그리고 혼인무효 판결이 나서 혼인무효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 아랫집만 아니었어도 절대 들키지 않았을 거라면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나란히 교도소행에 결정되었죠. 시어머니, 남편, 시아버지 모두 다 교도소로 나란히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비밀스러운 그 사람들을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참 미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부모님들이 모든 게 가짜고 남편 또한 가짜의 삶을 살았다는 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모든 걸 알아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꼭 이래야겠냐? 꼭 날 이렇게 쳐넣으니까 행복해? 난 너한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너무한다 정말. 뭐? 최선? 남들 등쳐먹으면서 나한테 잘하면 뭐하니? 그리고 너네 부모가 그런 사람이었더라도 너마저는 진실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야. 그런데 넌 날 기만했어. 그냥 벌 받아. 그리고 다신 찾지 마. 그리고 출소하면 제발 선량하게 살길 바란다. 알겠어? 너네 부모님한테도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 알겠니? 정말 끔찍하다. 지금 이 순간도. 속는 사람이 바보지. 내가 왜 죄냐고. 편하게 사는 것도 죄야? 남들은 나처럼 못 살아. 알아?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너처럼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야. 알아?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는 너네 같은 인간들처럼 안 사는 거라고. 양심적으로. 양심에 밥 먹여주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참나. 하여간 유별을 떨어요. 그래. 나도 너처럼 답답한 인간은 사절이야. 미친놈. 정신 못 차렸네. 평생 그렇게 너네 부모처럼 교도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알겠어? 네 미래가 너네 부모니까. 전 남편은 저에게 너무하다 했지만 그 남자와 한순간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말을 짧게 마쳤어요. 모든 거에 속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성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무작정 잘해주는 사람들을 의심한다고나 할까요?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교도소나 들락날락하고 남들한테 사기치면서 번 돈을 많이 받으니 이렇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왜 제가 되냐고 하겠죠. 정말 소름이 돋아요. 저런 비인간적인 인간과 결혼까지 했던 사실을 말이죠. 모든 소송에서 이겼지만 한동안은 우울해서 휴직을 하고 쉬었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웃으면서 말할 정도가 되어 이렇게 글도 쓴답니다. 7월에 결혼을 하여 7월만 되면 이런 끔찍한 기억이 다시 기억되곤 하지만 이젠 저에게 지나가는 에피소드라 여기고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층 더 성숙한 인간이 된 것 같아 조금은 뿌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 별의별 일을 많이 겪고 사시겠죠? 하지만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요. 저희를 속인 인간들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들 잘못은 아니니까요.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우울한 분들이 계시면 힘내시고 이겨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작년 명절 때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명절 때 있었던 일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만큼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 차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벌써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 선택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었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댁 집안은 새형님들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절에도 얼굴 볼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추석 때 만삭이었던 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일주일 후에 출산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명절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모 얼굴 보려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형님들은 시댁에 도착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저도 급하게 옷만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으라면서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으니 주방에 들어가 일할 필요 없다면서 편히 쉬라고 했지만 주방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새 형님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었습니다. 만삭이라고 해서 누워만 있거나 쉬고 있으면 분명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는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던 상황이라 시모에게 주방에서 형님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형님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시모도 느끼고 있었는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만삭이라고 주방엔 발도 들일 것 같지 않더니 그래도 눈치가 보이긴 했나 봐. 아무리 아이를 가졌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동서는 체력이 좋아서 이 정도 음식 만드는 건 누워서 떡 먹기 아냐? 앞으로 드라마 좀 더 많이 봐야 되겠어. 우리가 주방일 하기 전에 막내 동서가 시댁에 먼저 와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알지? 결혼 1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이해하지만 만약 다음 명절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곤란해. 그때는 임신한 몸도 아닐 텐데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싫은 소리 듣지 않게 될 거야. 앉아있는 것보단 서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저기 싱크대 위에 야채 있으니까 그거 좀 손질해줘. 역시 형님은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아요. 저였으면 바로 한마디 싸붙였을 텐데 상당히 침착하게 행동해서 좀 놀랐어요. 우리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가 막내 동서인데 너무 감싸고 도는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좀 그렇네요. 솔직히 막내 서방님이 왜 동서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정말 그렇긴 하죠. 하필 데려와도 친정도 없이 혼자 살아온 동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굴 표정 보셨죠? 그때 정말 불편해 하셨었는데 서방님이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줬지만 결혼식 때 남들 시선 봤죠? 정말 안 좋았었잖아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진다니까요. 신랑 측엔 하객들이 꽉 차 있었는데 신부 측엔 사람이 20명도 안 됐었으니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렸겠어요. 저도 이 결혼 막내 서방님한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었는데 제 말은 코빼기도 듣지 않았잖아요. 서방님은 동서가 좋아서 결혼했다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저희 몫이잖아요. 눈치를 집에다 두고 온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해야 되고 표정 관리도 못해서 얼굴에 불만이 그대로 나오고 앞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형님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고 있어요. 가족이 없으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어요. 당연히 부족한 점들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형님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는 게 좋잖아요. 새 형님들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른 건데 본인들과는 제가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자주 얼굴 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는데 제 가정사에 대해 얘기하는 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 형님들과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형님들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잠시 쉬기 위해 큰 형님한테 아랫배에서 진통이 와서 잠시 진정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둘째 형님이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린다면서 언성을 높여 화를 냈어요. 주방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리고 있네? 아니, 동서만 애 가져봤어? 나는 둘째까지 봤고 큰형님은 셋째까지 봤어. 셋째 동서도 출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지금 진통 온다고 주방일에 손을 떼려고 해? 나는 출산 전까지 주방일 했었어. 어디서 지금 엄살을 부려? 하던 일마저 끝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너희들 또 막내 며느리 잡고 있었니?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럴 거야? 모처럼 가족들 한자리에 모였으면 서로 좋은 말만 주고 받아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셋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냐? 이럴 거면 다음부터는 아예 오지도 말거라. 어머님, 이건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막내 동서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님도 전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밖에서 막내 동서 얘기는 일절 하지도 않아요. 집안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저희 자체가 동서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은 동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한 소리 했는데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는데요? 그동안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막내 동서랑 저희를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요? 아유, 그럼 저야 편하죠. 누군 명절날 주방에 틀어박혀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음식 만들고 싶은 줄 아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막내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출산이 코앞인데 무슨 주방일이야?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나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머머머, 저 만삭이었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일 시키셨으면서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놓고 차별하시면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막내 동서를 더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오히려 더 역효과라는 거 모르세요? 형님, 저희 이제 그만 주방일에 손 떼죠.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음식 만들 필요 없잖아요. 나는 뭐 너희들이 좋아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부족한 것들이 보여도 서로 이해하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내 딴에도 노력 많이 했었다. 둘째 네가 만삭 때 내가 들어가서 쉬라고 했는데도 굳이 나와서 주방일 한 이유가 뭐야? 너희들한테 넘어갈 재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가 암으로 세상 떠난 뒤 내 앞으로 재산 들어온 거 탐나서 서로 잘 보이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들의 가식적인 모습 다 알면서도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것 또한 이해하고 넘어갔던 거다.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막내가 많이 서툴고 힘들어하면 같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너희들이 이럴수록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다. 그걸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가거라. 나도 너희들 붙잡을 생각 없다.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교통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다들 내 집에서 나가래도 빨리 결정들 해. 새 형님들은 시모에게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들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이 형님들을 데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혈압이 오르셨는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혀주었고 새 형님들이 들어간 각자의 방에서는 저와 시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시모는 거실에서 새 형님들이 아주버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시모는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시모의 손길은 저희 엄마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시모와 남편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홀로 지내온 세월들과 아픔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모와 남편만 옆에 있어준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분명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새 형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가 좀 더 노력한다면 언젠간 집안이 화목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모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첫째 형님이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무서운 눈빛이었고 뒤이어 둘째, 셋째 형님도 말리는 아주버님을 뿌리치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서방님은 도대체 왜 막내 동서와 결혼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쟤를 선택한 거냐고요?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병이라도 나서 쓰러지길 바라는 거냐고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건데요? 제가 좋아서 이 사람과 결혼한 건데 형수님들이 왜 제 인생에 참견하는 거냐고요? 그러는 형수님들은 뭐가 그렇게 얼마나 잘났는데요? 세상에 널린 여자들 중 한 명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엄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짓들이 어떻게 셋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형들도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우리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형들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이게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고. 왜 사람을 차별하는 건데? 살아온 환경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한 사람으로서 봐주고 좋게 웃으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집안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문제야. 우리 엄마가 허락하셨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수님들이 왜 이 사람을 반대하는 거고, 우리 집안의 부녀를 주는 거냐고. 이 사람이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형수님들이 나가면 되잖아요.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다시는 우리 엄마 집에 얼굴 들이밀지 마세요. 형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언제 형수님들 싫다고 반대한 적 있었어? 형수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형들이 더 잘 알지 않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내 말에 기분 상했다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던지. 나는 오늘 엄마랑 이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곧 출산 준비도 해야 해서 얼굴 붉히면서 있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앞에서 개념 없이 행동하는 형수님들 계속 방치할 거면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남편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도 그런 남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형님들 편에 서서 저희 부부와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예정된 일정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지 진통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흥분한 남편과 시모를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순간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엄청난 진통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모는 예정보다 일찍 출산이 시작이 되자 서둘러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진통으로 인해 혼절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되자 시모가 방에서 급하게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새 형님들이 갑자기 저를 보며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셋째 형님은 친정도 없는 게 병문안 누가 가냐면서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다며 심각한 와중에 막말을 퍼붓는데 첫째, 둘째 형님도 셋째 형님의 말에 동조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진통으로 인해 일그러지는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겼다면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새형님들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살펴주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들의 얼굴에 차례대로 손을 올려 붙였어요. 지금 막내 며느리가 양수가 터져 위급한 상황인데 웃음이 나와? 너희들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 앞에서 웃으면 기분이 좋겠어? 어떻게 된 게 셋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도와주기는커녕 웃고 있어?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들 나가. 이 시간 이후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웃긴 걸 억지로 참을 수는 없잖아요. 막내 동서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누군 뭐 애 안 낳아봤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어떡해요? 저희도 앞으로 어머님 댁에 올 생각 없어요. 누구는 좋아서 온 줄 아세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일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동서나 챙기세요. 여보, 집에 가게 짐 챙겨. 새 형님들은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렇게 짐을 챙겨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겨우 정신을 차리자 남편과 시모는 고생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출산에만 집중한 저에게 대단하다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태어난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이 훨씬 더 컸어요. 그렇게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산후조리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출산 소식을 들은 새형님 내외가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심오한 남편이 들어오지 말라고 얼굴을 붉혔지만 새형님들은 할 말이 있다면서 무작정 머리를 밀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서 잠깐 온 것뿐이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게요. 저희들한테 나눠줄 재산 언제 주실 거예요? 그이가 하는 사업에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 주세요. 그렇게 해줄 순 있잖아요. 어머님 세상 떠나면 그 돈 각자 형제들이 나눠 가실 텐데 그 전에 직접 주는 게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니? 나는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넘겨줄 생각 조금도 없다. 어머머머, 그건 말이 안 되죠. 막내 동서만 시집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문제가 저희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행동하셔야죠. 저희가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사업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거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건 네 사정이지. 왜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 돈 얘기가 나오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당장들 나가. 아, 진짜. 이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도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을 거면서 재산 나눠주겠다는 말은 왜 한 거예요? 저 탈북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가족 모두가 반대했던 일들인데 당연히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방님이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왔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주고받는 대화 억양부터 이상하고 서방님 결혼식 때 주변 사람들 시선도 얼마나 안 좋았는데요. 제 주위 지인들도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탈북자 시선은 좋지 않다고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당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 본인들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보이지 않나 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사돈어른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너 결혼하고 애까지 싸질러 놓고 나서야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돈어른이 예전에 남의 집에서 금품 털다가 경찰서에 몇 번 드나들었던 얘기 뒤늦게야 꺼냈었잖아.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났었다. 그런데도 참고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 사돈어른과 너는 다르니까.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까지 낳은 걸 보고 참아왔었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따지고 들면 한두 끝도 없다. 살면서 누구 하나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지금 현실에 얼마나 충실하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막내 며느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은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고 내 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편견 때문에 차별하는 건 내가 용납 못한다. 너희들이 보인 오늘의 행동에 대해서는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된 재산은 벌써 내 막내 며느리에게 전부 입금시켰다. 너희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었고 목숨 걸고 한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결정한 거니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재산이 가는 방향이 달라질 거다. 계속해서 내 앞에서 큰 소리 내봐. 누가 더 불이익인지 한번 해보라고. 나는 너희들 얼굴 안 보면 끝이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새형님 내외에게 분노를 했어요. 제 통장에 입금시킨 시모의 재산을 보여주는 순간 모두들 경악을 했고 말도 안 된다면서 불만을 터뜨리려 했지만 시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새형님 내외는 그것들마저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새형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저는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건너왔었지만 그때만 해도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저를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시모는 새형님 내외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몇 달의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처분했고 일단 저희 부부를 데리고 현재 시이모님이 계시는 해외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한국 땅을 밟고 있는 한 새형님 내외가 제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시모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남편과 시모와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형님 내외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뒤늦게 저희가 해외로 떠났다는 걸 알게 됐을 테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라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겠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봤자 80년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며 사는 것보단 그래도 웃으면서 사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지른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네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현재가 중요하니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이와 그리고 저를 친달처럼 아껴주신 시모와 하나뿐인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일자로 명절이 코앞이라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몇 자 적어 봤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려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예비신랑과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개인차가 다르다지만 이번 결혼 때 너무 많은 걸 바라던 예비시모의 노골적인 행동은 사람을 질려버리게 만들 정도로 너무 심각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분위기도 좋았고 남자친구와 결혼하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제 전화번호를 따로 받으시더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다길래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모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처음 뱉은 한마디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저와 예비신랑과의 결혼을 갑자기 반대하셨어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무슨 이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니 저희 집안이 시모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저는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비 시모는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점이 제일 걸린다고 하셨고 추가적으로 시모가 그동안 예비신랑에게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에 비해 며느리의 기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조건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바라보셨던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말들은 예비 신랑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저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를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시모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에 대해 쉬지 않고 떠들던 시모는 남자친구가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좋게 헤어지길 부탁하면서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확인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보고 지금 이걸 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헤어지는 조건으로 이 돈을 준다 해도 제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실 텐데요.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네가 어차피 이 돈을 받지 않는다 해도 둘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머리가 있다면 그 돈 받아야지. 상황 판단이 그리 느려서 되겠어? 고집 부린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버텨봤자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상황까지 경험하게 될 거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최대한 좋게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돈 받아도 내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헤어져 달라는데 돈까지 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내 아들과 함께 놀아준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넣어놔도 된다. 너희 집안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한다면서 그 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겠어? 무조건 거절하는 것보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헤어지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거 아니니?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예비 시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준 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려 하자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무섭게 노려보셨어요. 살면서 이런 치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결혼에 대해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다시 대화를 했을 텐데 결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행동하셔놓고 뒤늦게 집안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을 꺼냈을 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불가능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돈 봉투가 제 앞에 놓였을 때 억지로 결혼한다면 분명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느낌이 들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고 예비 신랑한테 이런 상황을 알렸어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단 같이 헤쳐나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따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갔고 제 말을 믿기 힘들어하던 예비 신랑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예비 신랑을 통해 시부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하셨었고 예비 시모 또한 따로 만나기 전까진 결혼 허락에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뀐 태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물어봤지만 예비 시모는 설명을 하기보단 제가 남자친구한테 단둘이 나눴던 대화와 돈 봉투까지 나왔었다는 상황들에 대해 말했다는 걸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예비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어 알린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될 충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다시 예비 시댁으로 불렸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서로의 감정만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는 저런 평범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지금까지 내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지 알아? 안 된다고 했으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내가 조용히 따로 불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는데 너의 그 입방정 때문에 지금 가족들 분위기가 어떻게 됐니? 끝내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이미 너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각자 급이 있는 건데 오르지 못할 나무에 매달려서야 되겠어? 어머니, 저희 연애만 5년 했어요. 그만큼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어요. 분명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땐 이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그건 내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에선 그냥
좋게 넘어가려 했던 것뿐이지. 이미 속으론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알아? 그래서 너를 따로 만나자고 했던 거고,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5년에 대한 보상금까지 챙겨줬으면 눈치껏 빠질 줄도 알아야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결혼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줬으면 인정하고 다른 남자 만날 생각해야지.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려 들어? 당신도 내가 충분히 설명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저의 편을 들고 있는 건데? 서로 좋아서 5년을 만나왔는데 결혼 허락 못하겠다는 한마디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건 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잖아. 아직도 서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막아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예비 며느리가 당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아들을 위해서 이 결혼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무리 반대를 해봤자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랜 시간 연애한 만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한 거지. 소꿉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도 더 이상은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결혼 문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마 뜻대로 살아왔으니까 결혼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 좋고 집안이 잘 산다 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이혼에 대한 아픔뿐이겠죠.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아빠가 가진 뒷배경을 보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서로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웠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고 하시겠지만 사랑을 선택한 건 다르지 않잖아요.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길 원하세요? 예비 시모의 굳어진 얼굴과 눈빛에선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아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다르게 예비 시모는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대기업을 나온 남자친구가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는 저와 결혼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을 하고 있었고 결혼 이후 받게 될 용돈 또한 예비 시모가 생각해 두었던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 저와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지속해도 해결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자 예비 시부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최대한 분위기 좋게 끝내려 했는데 당신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잖아. 그래도 좋은 점 하나쯤은 말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둘의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당신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둘이 사랑해서 같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당신이 문성이의 인생을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이 부모에게 권한이 있는 건 아니야. 이제 그만해. 이런 문제로 얼굴 붉혀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아, 글쎄. 쟤는 내 며느리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당신이 문성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 또한 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반대할 거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부모가 반대하면 그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곤 하지만 이건 엄마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문제라 저도 더 이상은 좋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둘의 결혼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는다 해도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엄마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돌아오네요. 제 인생 남이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반대한다고 이 결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충분히 의사 전달했으니 엄마도 이제 그만하시고 좋게 받아주세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한 말은 쟤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엄마와의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야? 엄마가 없는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거냐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일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 생기고 나서야 땅을 쳐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극단적인 면만 보려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엄마가 너한테 싫다고 얘기하는데도 절대 꺾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될 거야. 결혼을 허락해줬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내 아들과 앞으로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게 될 아파트 집값이 아마 9억 정도 될 거다. 그에 맞게 너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줘야 할 거야. 보통은 상견례하고 결혼식 한두 달 전에 예단비를 받는 게 기본 절차이지만 지금 내 기분으로는 아직 상견례할 마음이 없으니 네가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고 상견례를 하든 말든 기준을 정하도록 하마. 원하지도 않는 결혼 억지로 진행하는데 상견례부터 해서 예비 사돈끼리 얼굴 붉히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 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닐 테니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나에게 보여주거라. 결혼이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서로의 마음이 진심인 건 충분히 확인했으니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어? 3일 시간을 주도록 하마. 그렇게 예비 시모가 결혼을 허락해준 대신 추가적으로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했어요. 3일의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부모님께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보편적으로 결혼할 때 정하는 아파트 금액의 10% 정도를 예단비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예정대로 3일이 지난 뒤 저를 다시 집으로 불러 드렸고, 그렇게 제가 준비한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시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통장에 있는 9천만 원이 예단비로 준비한 금액인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9천만 원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너는 그냥 전문대조래.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차려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다가 내 아들 만나 앞으로의 인생길이 훤해졌는데 최소 1억도 아닌 9천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된 거야? 내가 너한테 3일의 시간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까지 네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으라고 3일을 준 건데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9천만 원의 돈이 전부인 거야? 이 돈이 혼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닌 것 같고 분명 부모님 도움을 받았을 텐데 고작 이 정도라니. 너희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것 같다. 내가 생각한 기준은 1억 5천 정도였는데 그보다 한참 못 미치니 어쩌겠어. 이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지. 내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기 전에 너를 미리 부른 건 저번에 따로 만나서 대화했던 거 기억하지? 그걸 내 아들한테 전부 다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나는 네가 내가 준 봉투를 받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 조금도 없었다. 조용히 처리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봐라. 너 하나 때문에 잘 살고 있던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게 생겼잖아.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아들은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인생길이 훤할 테고 너 하나 때문에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 당장 헤어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쥐뿔도 없는 집안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동안 내 아들과 연애하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왜 지켜만 봤는지 알아? 내 아들이 헛헛할까봐 잠깐 동안 데리고 놀라고 뒤에서 보고만 있었던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끝까지 가려고 하네. 예비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통장을 주워들어 제 뺨을 올려치더니 보란듯이 통장을 마구 찢어버렸어요. 다시는 남자친구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힘들게 마련한 9천만 원이 들어간 통장으로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된 순간 저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비 시모 손에 들려있던 찢어진 통장을 뺏어버린 뒤 가방에 넣은 다음 원하는 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거고 통장으로 제 뺨을 올려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라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주스를 예비 시모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죠. 그렇게 뒤돌아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동시에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시모가 저를 향해 도자기를 던졌고 그걸 본 남자친구는 저를 보호하겠다고 막아서는 순간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자친구가 깨어나지 않길래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바닥에 혈흔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남자친구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
구조대원 분들에게 빨리 좀 와달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와 전화 통화를 하던 구조대원분은 머리가 크게 다친 상황이면 건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니 상태만 확인하라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줬어요. 깨어나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지켜보고만 있는데 함께 들어온 예비 시부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길래? 왜 예비 며느리를 향해 도자기를 던진 건데? 당신 때문에 문성이가 깨어나지 못하면 책임질 거야?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온 행동이야.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건데?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 빨리 흔들어 깨워봐.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흔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구조대원이 하는 말 못 들었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당장 내 아들 살려내.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 그거 당장 안 내려놔? 지금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는지 알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우리는 오늘부로 더 이상 부부 사이가 아니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너부터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정작 나가야 될 사람은 우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만든 제가 나가야지. 전염만 없었어도 우리 가정은 평화로웠다고. 끝까지 정신 못 차리지? 다시는 내 집 앞에 어신도 하지 마. 예비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고 있는 거라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못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곱게 늙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추태야? 어찌된 게 당신은 되려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뭘 잘했다고 고개만 빳빳이 들고 있어. 자식까지 이 꼴로 만드니 속이 후련해. 경찰 조사 진행되면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부 빠짐없이 증언하고 법적 처벌을 똑똑히 받게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못 넘어가. 예비 시부와 시모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구조대가 와서 남자친구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뒤에 온 경찰분들이 예비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상황 설명을 했고 예비 시부가 뒤처리를 하겠다면서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응급실로 가보라며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몸 상태에 대해 듣게 됐는데 다행히도 가벼운 뇌진탕 증상만 있을 뿐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라서 하루 정도 입원해 안정을 취한 뒤 태어나면 될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깨어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둘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비 시모가 제 앞길을 막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가 처벌받길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면서 여기에서 멈추길 바랐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남자친구의 눈빛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느낄 수 있었고 서로가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와 시모는 그날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 통장으로 뺨을 내려친 부분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한다면서 합의금을 던져줬어요.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처음엔 소송을 진행하려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크게 다쳐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와 합의금을 던져줬을 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남자친구가 더 크게 다쳤기 때문에 통장으로 내려친 거에 대한 합의금만 보상해 주겠다면서 제 얼굴에 9만 원을 뿌린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가 크게 다쳤는데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 인간을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바닥에 떨어진 9만 원을 들어 밖으로 나간 그 사람에게 달려가 9만 원을 면상에 뿌려버렸어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줬는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법대로 하자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길래 인간 취급조차 아까운 그 사람에게 저 또한 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도자기 파편이 튀면서 제 얼굴에도 상처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진 뒤 상당히 힘들어한다면서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답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은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라면 그만 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나중에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날이 있겠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도 더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